어이, 거기 신임 간호장교. 너 지금 거기서 청승맞게 뭐 하고 있는 거야? 빠져가지고는 커피라도 타오지 않고 날카로운 고성이 칼바람을 찍고 고막을 사정없이 때렸다. 강원도 철원의 사례내는 겨울 바람보다 더 소름 끼치고 오래된 하수구 악취보다 더 불쾌한 목소리였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지만 철원의 하늘은 이미 해질녘처럼 으스스한 낯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태백산맥 줄기를 타고 내려온 북풍은 살권 하나하나를 도려낼 듯 맹렬하게 불어닥쳤다. 이곳은 산자도 죽은 자처럼 웅크리게 만든다는, 살아서는 백골 죽어서도 백골이라는 악명 높은 육군 제3보병사단 주둔지였다. 세상의 모든 온기를 집어삼킬 듯한 혹한이 지배하는 땅. 그 한가운데에 박서윤이 홀로 서 있었다. 박서윤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추위를 막기 위해 야전상의 깃은 바짝 세워져 있었고 모자는 눈썹 아래까지 푹 눌러쓴 상태였다. 흙탕물이 튀어 그대로 얼어붙은 낡은 군화와 색이 누렇게 바랜 야전 잠바는 그녀의 왜소해 보이는 체구를 감싸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추위에 떨며 어리버리하게 서 있는 초라한 여군 장교처럼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모자챙 아래 짙게 그늘진 그녀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먹잇감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으려는 맹수의 눈빛처럼 서늘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한 사내가 오만하게 서 있었다. 규정보다 훨씬 길게 길러 기름진 머리카락, 다림질이 과하게 되어 칼날 같은 줄이 잡힌 A급 전투복, 그리고 한 손에 들린 담배. 그는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듯 삐딱하게 짝다리를 짚은 채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고 있었다. 이 구역의 왕처럼 군림하는 자, 바로 연대장 최민석 대령이었다. 박서윤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빤히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당돌한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최민석은 미간을 확 찌푸리며 성큼성큼 다가왔다. 육중한 군화발이 눈을 지식이며 내는 소리가 적막한 연병장에 거칠게 울려 퍼졌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조차 신경질적으로 들렸다. 이게 귀가 먹었나? 야, 내 말 안 들려? 이번에 의무대에 새로 온 간호장교 아니냐고 묻잖아. 최민석은 박서윤의 코앞까지 위협적으로 다가와 검지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해댔다. 그의 입에서는 역한 담배 냄새와 달달한 믹스커피 냄새가 뒤섞여 뿜어져 나왔다. 그의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며 박서윤의 얼굴에 불쾌하게 닿았다. 그는 박서윤의 낡고 허름한 야전 잠바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다. 꼴을 보아하니 어디 전방 초소에서 구르다 왔나 본데 여기는 사단본부야. 그렇게 촌티 내면서 멍하니 서 있으면 누가 밥 떠먹여주나? 센스 없게. 여자가 군대에 기어왔으면 눈치라도 빨라야지. 박서윤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녀의 야전 잠바 안쪽, 잘 보이지 않는 견장에는 번쩍이는 두 개의 별이 달려 있었다. 소장, 사단장. 그것도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연소 여성 사단장이자 707 특임단 시절 대테러 작전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던 얼음 마녀가 바로 그녀였다. 수많은 작전 지역에서 적의 목을 베고 인지를 구출했던 그녀의 손은 지금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하지만 최민석의 눈에는 그저 만만해 보이는 갓 전입 온 새파란 하급 장교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사실 무리도 아니었다. 박서윤은 내일 예정된 공식 취임식을 앞두고 부대의 진짜 민낯을 보기 위해 일부러 수행원 하나 대동하지 않고 홀로 부대를 찾았다. 화려한 의전과 가식적인 보고서 뒤에 숨겨진 썩은 살점을 도려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처참했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경계 근무 수칙을 잊은 지 오래였고 눈 덮인 연병장 구석에는 누군가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군 기강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당나라 부대. 그 타락의 중심에 바로 이 남자 최민석이 있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박서윤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감정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건조한 톤이었다. 마치 기계음처럼 일정한 높낮이였다. 뭐?
잘못 봐? 최민석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캄뱉고는 군화발로 비벼 껐다. 불씨가 눈 속으로 파묻히며 치익 소리를 내며 검게 죽어갔다.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내가 누군지 몰라. 이 부대에서 내 얼굴 모르는 간부가 있어? 너 군 생활 꼬이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그는 위협적으로 박서윤의 어깨를 검지 손가락으로 툭툭 밀었다. 무례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는 손길이었다. 박서윤의 몸이 살짝 밀려났지만 그녀의 중심은 단 1밈도 흔들리지 않았다. 707 시절 수도 없이 겪었던 생사의 현장에 비하면 이 정도의 위협은 어린애 장난만도 못했다.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격할 틈을 계산하고 있었다. 손을 뻗어 상대의 검지를 꺾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한 뒤 무릎으로 턱을 올려치는데 필요한 시간은 단 0.3초.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사냥감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덫이 필요했고 지금은 그 덫을 놓기 전에 탐색전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곳 지리를 잘 몰라서 실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박서윤은 짐짓 고개를 숙이며 한 발 물러섰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최민석은 기세가 등등해졌다. 최민석은 콧방귀를 뀌며 뒷짐을 졌다. 불룩 나온 배를 내밀고 거드름을 피우는 그 꼬라지는 마치 이 사단의 왕이라도 된 듯 역겨움 그 자체였다. 요즘 것들은 군기가 썩어 빠져서 기집애들이 군대에 기어오르니까 부대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야, 간호장교. 너 관등 성명 안 되냐? 상관이 묻는데 벙어리야? 내가 너 정신교육 좀 제대로 시켜야겠구만. 최민석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저급하고 천박하기 그지없었다. 여군을 전우가 아닌 제복 입은 꽃이나 심부름꾼 따위로 여기는 구시대적 악습이 뼛속 깊이 박힌 자였다. 박서윤은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다. 여자라서라는 그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갈지 내일이면 뼈저리게 알게 되리라. 관등 성명은 추후 정식 신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집애 보게? 끝까지 말대꾸질이네. 야, 내가 지금 당장 너 영창 보낼 수도 있어. 알아? 감히 연대장 앞에서 말장난을 해? 너 오늘 임자 잘못 만났다. 내가 오늘 기분이 아주 더럽거든. 최민석이 위협적으로 손을 치켜들려는 찰나. 멀리서 눈길을 지시기는 급박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연대장님, 연대장님. 작전과장 정소령이었다. 그는 헐레벌떡 달려와 최민석 앞에서 거친 숨을 토해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와 시야를 잠시 가릴 정도였다. 백골, 연대장님, 사령부 긴급 연락입니다. 내일 취임하시는 신임 사단장님. 의전 차량 배차 문제로 재확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아씨, 더럽게 시끄럽네. 고작 사단장 하나 오는 게 뭐 대수라고 호들갑이야? 적당히 청소해두고 짬밥이나 잘 준비하면 그만이지. 어차피 내려와서 폼이나 잡다가 갈 거 뻔하잖아. 여자라며? 뭐 707 출신이네. 모네 떠들어대도 계집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그냥 얼굴 마담이나 하러 오는 거겠지. 최민석은 정소령의 말을 싹둑 자르며 짜증을 부렸다. 정소령은 난처한 기색으로 힐끔 박서윤 쪽을 쳐다보았다. 계급장도 잘 보이지 않는 야전 상의를 입은 낯선 여군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최민석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차마 묻지 못했다. 근데 이 여자는 뭐야? 의무대 신빙이라는데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야. 정소령 자네가 교육 좀 단단히 시켜. 아주 혼을 쏙 빼놓으라고. 커피 한 잔 타오라는 게 그렇게 힘든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십니까? 정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소령과 눈을 마주쳤다. 모자챙 아래 드러난 그녀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정소령의 등골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라기보다 먹잇감을 노리는 차가운 맹수의 눈빛에 가까웠다. 박서윤은 정소령을 무시하고 다시 최민석을 응시했다. 최민석은 여전히 거만하게 턱을 치켜든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서윤은 그의 왼쪽 가슴에 달린 명찰을 눈에 깊이 새겼다. 연대장 대령 최민석.
그 이름 석자는 이제 그녀의 숙청 리스트 최상단에 붉은 글씨로 기록되었다. 커피는 제가 타드리는 것보다 내일 직접 그 맛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서윤이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뭐? 이 미친. 최민석이 욕설을 내뱉으려는 찰나. 박서윤은 이미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완벽한 제식 동작이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거세지는 눈보라 속으로 유령처럼 사라져갔다. 최민석은 기가 막히다는 듯 뒷목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야, 거기 안 서? 너 내일 보자. 내일 아침에 내 얼굴 보자고. 의무대장한테 일러서 내 군생활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까. 최민석의 고함이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울렸지만 박서윤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칼날 같은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입꼬리를 아주 살짝 보일 듯 말 듯 들어 올렸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서늘한 선전포고였다.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끼며 그녀는 나직이 읊조렸다. 철원의 혹한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였다. 최민석 연대장. 내일 아침 그 건방진 주둥이가 어떻게 변할지 기대되는군. 똑똑히 기억해두지. 박서윤의 발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혔다. 내일이면 이곳의 주인은 바뀐다. 그리고 백골 부대에 썩어 문드러진 살점들은 자비 없이 도려내질 것이다. 폭풍 전야의 무거운 고요함이 철원의 밤을 짓누르고 있었다.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며 밤하늘을 가를 때 사냥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튿날 오전 9시 정각, 철원의 아침은 어제보다 더 혹독했다. 밤새 내린 폭설이 연병장을 하얗게 뒤덮었고 영하 2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는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얼려버릴 듯 날카로웠다. 하지만 살을 애는 추위보다 더 무거운 것은 제3보병사단 연병장을 짓누르는 팽팽한 긴장감이었다.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들이 오열과 종대로 줄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수천 개의 입김이 모여 거대한 구름을 만들었고 팽팽하게 당겨진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기괴한 파열음을 냈다. 단상위 지휘관석에는 사단의 주요 간부들이 미리 자리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최민석 대령은 유독 안절부절 못하며 분주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전투복 매무새를 수십 번이나 고치고 옆에 선 정소령에게 신경질적으로 속삭였다. 야, 마이크 테스트 확실히 끝났어? 단상 카펫 위에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이면 너희들 다 영창 보낼 줄 알아. 오늘 오시는 분이 그 악명 높은 707 출신이라고. 첫인상에 목숨 걸란 말이야. 알겠어? 최민석은 타들어가는 입술을 연신 혀로 축이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어제 오후 급방진 의무대 장교 녀석 때문에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신임 사단장에게만큼은 완벽한 충성심을 보여주리라 벼르고 있었다. 사단장 눈에만 들면 그깟 계집애 하나쯤 쥐도 새도 모르게 최전방 오지로 날려버리는 건 식은 죽먹기지. 그는 속으로 비릿한 미소를 흘리며 어제 그 여군을 떠올렸다. 감히 대령인 내 앞에서 눈을 치켜뜨고 대들어? 오늘 행사만 무사히 넘겨봐라. 당장 호출해서 군기 교육대가 지옥보다 무서운 곳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바로 그때 장내 아나운서의 묵직한 목소리가 연병장의 정막을 깼다. 부대 차렷. 신임 사단장님 입장. 군악대의 웅장한 팡파르와 함께 연병장 입구에서 칠흑 같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범퍼에 부착된 붉은 성판. 그 위로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은색 별 2개. 소장이었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 차량을 향해 꽂혔다. 최민석 역시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척추를 꼿꼿이 세웠다. 마침내 차량이 단상 바로 아래 육중하게 멈춰 섰고 운전병이 다급히 뒷문을 열었다. 숨 막히는 정적. 가장 먼저 지면을 밟은 것은 거울처럼 닦인 검은색 전투화였다. 이어 칼같이 각이 잡힌 특전복, 단단한 어깨. 그리고 베레모를 쓴 날카로운 얼굴이 드러났다. 단상 위 간부들 사이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저분이 바로 그 전설적인 사단장 박서윤 소장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정복 대신
야전 지휘관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전투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어깨에 백골 마크와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들이 그녀가 걸어온 피 튀기는 전장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압권은 그녀가 뿜어내는 살기 어린 기세였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녀는 존재 자체만으로 연병장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박서윤은 천천히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단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또각또각 계단을 오르는 군화 소리가 최민석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최민석은 곁눈질로 그녀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그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듯한 공포가 그를 습격했다. 어디서 봤는데? 너무나 익숙했다. 아니, 익숙하다 못해 소름 끼치는 얼굴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이 삿대질을 해대며 침까지 뱉었던 그 얼굴. 낡은 야상 점퍼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서늘하고 경멸 어린 눈빛.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이건 악몽이야. 최민석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등줄기를 타고 흐른 식은땀이 셔츠를 축축하게 적셨다. 그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닮은 사람이겠지. 세상에 닮은 사람은 널렸으니까. 사단장이 미치지 않고서야 개구리 마크도 없는 헌옷을 입고 영내를 배회할 리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박서윤이 단상 중앙에 서서 고개를 돌린 순간 최민석은 숨통이 조여 오는 고통을 느꼈다.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최민석의 미간에 꽂혔기 때문이다. 감정이 거세된 차가운 눈동자. 어제 그 간호장교가 보냈던 바로 그 경멸의 눈빛이었다. 부대 열중쉬어. 마이크를 타고 흐른 그녀의 첫마디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반갑습니다. 제49대 사단장 소장 박서윤입니다. 거두절미하겠습니다. 백골부대는 적의 심장을 찌르는 창이자 조국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하지만 박서윤은 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등 뒤의 참모들을 훑었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간부들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다시금 최민석에게 고정되었다. 최민석은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 주저앉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녹슨 창은 적을 찌르기도 전에 부러지고 썩은 방패는 아군을 죽음으로 내몹니다. 제가 부임 전 둘러본 이 부대는 실망스럽게도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군기는 시궁창에 처박혔고 간부들은 특권의식에 취해 병사들을 노비 부리듯 하고 있더군요. 박서윤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날아와 꽂혔다. 특히 계급장 뒤에 숨어 부하들에게 쌍욕을 퍼붓고 본인의 안위만 챙기는 쓰레기 같은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자들을 군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군복 입은 양아치일 뿐입니다. 양아치라는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최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시체처럼 하얗게 질린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 말은 지금 이 순간 오직 나를 죽이기 위해 뱉은 말이라는 것을. 취임사는 짧고 강렬했다. 의례적인 덕담 따위는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식이 끝나고 지휘관들이 사단장에게 경례를 올리는 순서가 되었다. 박서윤은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악수를 청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옥 같은 시간이 흘러 최민석의 차례가 왔다. 최민석은 덜덜 떨리는 손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겨우 입을 떼었다. 백골 연대장, 대령, 최민석.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염소 울음소리처럼 흉하게 갈라졌다. 박서윤은 차갑게 내려다볼 뿐 그의 경례를 받아주지 않았다. 박서윤은 악수를 청하는 대신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최민석을 내려다보았다. 영겁과도 같은 10초의 침묵이 흘렀고 연병장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워졌다. 주변 간부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일렁일 때 박서윤이 뒷짐을 진 채 천천히 마치 먹잇감을 조이는 맹수처럼 한 발짝 다가섰다. 그녀가 상체를 숙여 최민석의 귓가에 입술을 가져갔다. 마이크를 타고 흐르지 않는 오직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섬뜩한 속삭임이었다. 안색이 창백하군, 최대령. 어제 그토록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다 어디 갔나?
최민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사단장님, 그건 제가 정말 눈이 멀어서. 그는 변명하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공포에 질린 혀는 굳어버려 쇳소리만 낼 뿐이었다. 박서윤은 조소를 머금으며 나직이 쏘아붙였다. 커피 심부름은 누가 하냐고 묻지 않았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최민석은 당장이라도 그 차가운 군화발에 입을 맞추고 빌고 싶은 심정이었다. 눈앞의 존재는 단순한 상급자가 아니었다. 707 특임대 전설, 지옥에서도 살아 돌아온다는 얼음마녀.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시한폭탄의 뇌관이었다. 박서윤은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며 그의 공포를 즐기듯 응시했다. 기회라. 군대에서 무지와 오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덕목이던가? 하극상의 욕설 협박까지. 최대령, 당신의 군인으로서의 생명은 어제로 끝났어. 오늘부터는 처절한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감찰 참모를 호출했다. 감찰 참모, 예, 중령 오동식. 오늘부로 예하 연대에 대한 고강도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기간은 무제한이다. 먼지 한 톨, 1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보고해. 특히 최민석 연대장의 판공비 유용 내역과 병력 관리 실태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수조사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 알겠습니다. 최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기간 없는 무제한 감찰. 이것은 옷을 벗기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서윤은 사색이 된 그를 뒤로하고 단상을 내려갔다. 최민석의 시야가 전멸하는 전구처럼 깜빡거렸다. 너 오늘 날 잡았다. 어제 자신이 뱉은 그 오만방자한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심장에 박혔다. 사단장의 검은 세단이 눈보라를 뚫고 멀어지는 동안 최민석은 망부석처럼 굳어 있었다. 백골 부대의 혹독한 겨울바람보다 더 시린 한기가 그의 척추를 타고 올랐다. 차 뒷좌석에서 박서윤은 백미러 속 작아지는 최민석을 싸늘하게 일별했다. 이제 시작이야.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기 전까진 멈추지 않아. 그녀의 중얼거림은 단순한 복수의 다짐이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메스를 든 집도이의 선언이었다. 그녀의 칼끝은 이미 최민석 넘어 더 거대한 어둠을 겨누고 있었다. 같은 시각 최민석이 지휘하는 연대 본부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야, 이 미친 새끼들아. 파쇄기 더 가져와. 당장 안 움직여? 최민석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부대로 복귀하자마자 그는 광견병 걸린 개처럼 날뛰었다. 연대장실 바닥은 찢겨진 서류 조각들로 하얗게 뒤덮였고 과열된 파쇄기에서는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작전과장 정소령과 군수과장은 바닥을 기며 서류를 쓸어 담느라 정신이 없었다. 연대장님, 보안 심의도 없이 이렇게 막 파괴하면 나중에 감찰에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군수과장이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최민석은 책상 위에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와장창.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닥쳐. 감찰이고 나발이고 이 장부 걸리면 옷 벗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우린 다 군 교도소 행위야. 그 독사 같은 년이 작정하고 덤비는데 증거를 남겨? 다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그가 필사적으로 없애려는 것은 병사들의 피와 살을 뜯어먹은 악마의 장부였다. 병사들에게 갈 부식비를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하고 난방유를 빼내 착복한 파렴치한 기록들.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였다. 한편 사단장실 창가에 선 박서윤은 눈보라를 바라보며 찻잔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아직 파쇄되지 않은 낡고 손때 묻은 수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전임 사단장이 남긴 인계 서류가 아닌 누군가 목숨을 걸고 남긴 진실의 기록이었다. 박서윤이 사단장으로 부임하기 직전 사서함에는 발신인을 알 수 없는 투서가 도착해 있었다. 그 안에는 피 묻은 절규와도 같은 내부 고발장이 들어 있었다. 똑똑,
짧고 간결한 노크 소리와 함께 감찰 참모 오동식 중령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백골, 사단장님 지시하신 감찰팀 출동 준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했어요, 오 중령. 최민석 연대 쪽 동향은 좀 어때요? 박서윤은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물었다.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대로 복귀하자마자 행정반 문을 걸어 잠그고 파쇄기를 가동 중이라는 첩보입니다. 아마도 비리 장부를 비롯한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당장 덮칠까요? 오중령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매서웠다. 하지만 박서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다.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놔두세요. 쥐새끼도 숨을 구멍이 보여야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법이죠. 너무 빨리 덮치면 재미없잖아요. 그녀는 책상 한편에 놓인 낡고 해진 수첩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저런 종이 조각 따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최 대령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서류는 불태워 재로 만들 수 있어도 살아있는 증인은 태울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오후 5시 붉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철원의 산새가 검푸른 어둠에 잠길 무렵이었다. 최민석은 바닥에 산더미처럼 쌓인 파쇄종이 뭉치들을 바라보며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후, 일단 급한 불은 껐군. 그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옆에 서 있는 정소령에게 명령했다. 야, 정소령. 이거 당장 오늘 밤에 소각장으로 가져가서 흔적도 없이 싹 다 태워버려. 종이 조각 하나라도 남기면 죽을 줄 알아.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연대장님. 그런데 연대장님, 사단 감찰팀이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합니다. 혹시 내일 아침에나 오려는 거 아닐까요? 정소령의 말에 최민석은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 계집애도 별 수 없구만. 겉으로만 센 척하고 겁만 잔뜩 주면서 뜸들이는 거지. 뭐? 707 출신? 웃기지 말라 그래. 여기는 실전 야전이야. 서류 싸움에서 물증 없으면 지들이 날 어쩔 거야? 긴장이 풀리자 급격히 허기가 몰려왔다. 그는 거만하게 의자에 몸을 파묻으며 인터폰을 눌렀다. 야, 당번병. 취 사장에 연락해서 오늘 저녁 메뉴 뭔지 확인해. 똥국 같은 거 말고 좀 씹을 만한 고기 반찬 내오라고 해. 아, 그리고 보일러 좀 세게 틀어. 방이 왜 이렇게 추워? 하지만 인터폰 너머에서는 대답 대신 기분 나쁜 잡음만 들려올 뿐이었다. 뭐야, 이 새끼들이 빠져가지고. 야, 당번병. 쾅. 거대한 굉음과 함께 굳게 잠겨있던 연대장실 문이 부서질 듯 활짝 열렸다. 최민석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문 앞에는 헌병대 완장을 찬 거구의 병사들이 살벌한 기세로 도열해 있었고 그들 사이로 익숙한 야전 점퍼 차림의 박서윤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춥다고 하셨습니까? 최 대령. 박서윤의 목소리는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철원의 칼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의 뒤를 따라 감찰 참모와 헌병대 수사관들이 캠코더를 들고 진입해 현장을 채증하기 시작했다.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파쇄 종이 뭉치들과 미처 치우지 못한 재떨이 파편들이 고스란히 렌즈에 담겼다. 사단장님? 여긴 어떻게? 연락도 없이. 최민석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박서윤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연락을 하고 오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대청소 중이셨나 보군요. 파쇄기 모터 타는 냄새가 복도 끝까지 진동을 하던데. 박서윤은 천천히 다가와 최민석의 집무 책상 위에 손을 짚었다. 그리고 쓰레기통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던 빈 믹스커피 봉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지휘관이라는 사람은 따뜻한 방에서 커피나 마시며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동안 우리 병사들은 지금 식당에서 뭘 먹고 있는지 알고나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병사들은 규정대로 정량 배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얼마나 병사들 식단에 신경을 쓰는데. 거짓말. 박서윤이 그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그녀가 가볍게 손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감찰관이 쟁반 하나를 들고 앞으로 나왔다. 쟁반 위에 놓인 식판에는 멀건 국물의 건더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깍두기 몇 점, 그리고 퉁퉁 불어터진 밥덩이가 전부였다. 오늘 저녁 이 연대 병사들이 먹은 실제 식사였다. 이게 당신이 말한 정량 배식입니까? 개밥도 이것보단 영양가가 있겠군요. 장부에는 분명 소고기 묵국에 제육볶음이 나갔다고 적혀 있던데 그 많은 고기들은 다 어디로 증발했습니까? 최민석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아, 아닙니다. 이건 뭔가 착오가. 취사병 놈들이 재료 손질을 잘못해서. 취사병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이미 취사반장과 군수가 선임하사의 진술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연대장의 지시로 식자재 절반을 빼돌려 읍내 대성식당에 넘겼다는 진술 녹취까지 끝냈습니다. 박서윤이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연대장님이 시키셨습니다. 안 그러면 영창 보낸다고 협박하셔서.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 군수가 선임하사에 울먹이는 음성이었다. 최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다. 그는 악에 바친 비명처럼 소리쳤다. 이건 음모입니다. 저놈이 저한테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증거 있습니까? 장부는 제가 실수로 커피를 쏟아서 버렸습니다. 확실한 물증 가져와 보십시오. 그는 파쇄된 서류들이 소각되기 직전이라는 점을 믿고 끝까지 발악했다. 박서윤은 그 추한 발버둥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증거라. 최대령,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군요. 제가 아까 말했죠? 종이는 태울 수 있어도 사람은 없앨 수 없다고. 박서윤은 열린 문 밖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누군가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중년 사내였다. 최민석은 그를 보자마자 벼락이라도 맞은 듯 입을 떡 벌리며 얼어붙었다. 너, 대성식당 사장. 박서윤은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조영철을 쏘아보았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동공은 이미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참모장, 머리 회전이 빠르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 파악은 전혀 안 되는 모양이군요. 최대령이 착복한 그 막대한 부식비가 공중으로 증발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당연히 최대령 놈이 혼자 다 챙겼겠지요. 박서윤이 싸늘한 조소를 흘렸다. 과연 그럴까요? 어제 제가 입수한 대성식당의 이중 장부에는 최대령보다 당신의 이름이 더 자주 등장하더군요. 툭, 그녀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중앙으로 던졌다. 봉투 입구가 벌어지며 복사된 영수증과 장부 사본들이 쏟아져 나왔다. 조영철의 시선이 그 종이 조각들에 박제된 듯 멈췄다. 조영철 대령 품위 유지비 300만 원, 참모장 부인 명품백 구입 500만 원, 날짜와 금액, 사용처까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기록들이었다. 최민석은 그저 당신의 지시를 따르는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몸통은 바로 당신 조영철 대령이니까요. 횡령액의 절반 가까이가 당신 천안 명의의 차명 계좌로 세탁되어 들어간 내역. 이미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금쯤 당신 관사는 압수수색으로 쑥대밭이 되었겠군요. 이건 음모야. 다 조작된 거라고. 내가 육사 출신의 이번 진급 영순위인데 이런 푼돈 따위에 목을 맬 것 같아? 조영철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주변 참모들에게 구원의 눈길을 보냈다. 정보 참모. 자네는 알지?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군 생활을 했는지 증언 좀 해보게. 하지만 정보 참모는 애꿎은 천장만 올려다보며 헛기침을 삼켰다. 침몰하는 배에 남아서 같이 수장될 바보는 없었다. 박서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영철의 등 뒤로 걸어갔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그녀가 조영철의 어깨를 꽉 움켜쥐자 그는 감전된 듯 몸을 떨었다. 청렴이라. 그 입에 올리기엔 너무 고귀한 단어 아닙니까?
작년 겨울 50억 원짜리 사단 난방시설 현대화 사업. 기억나시죠? 조영철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것은 그가 완벽 범죄라고 자부했던 자신의 걸작이었다. 예술은 거칠어졌다. 노후 보일러 전면 교체, 생활관 바닥 배관 공사. 서류상으론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서윤이 허리를 숙여 그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왜 우리 GOP 병사들은 영하 20도의 혹한에 찬물로 씻어야 합니까? 보일러실엔 왜 폐차장에서나 볼 법한 고철 덩어리들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시공사 측 부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공사 태상건설. 당신 처남이 대표로 있는 유령 회사죠. 공사비 50억 중 40억을 횡령하고 고작 10억으로 페인트 칠만 새로 해서 눈속임했습니다. 병사들은 동상으로 살이 터지는데 당신은 그 피 같은 돈으로 강남에 40평대 아파트를 마련했더군요. 으드득 박서윤의 소나귀 힘에 조영철의 쇄골이 부러질 듯 비명을 질렀다. 사단장님, 제발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제발 불명예 제대만은. 자존심도 팽개친 조영철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박서윤의 바짓단에 매달렸다. 하지만 박서윤의 눈빛은 북풍보다 차가웠다. 불명예 제대? 꿈이 크시군요. 이건 횡령이 아닙니다.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추위와 질병으로 몰아넣은 사실상의 살인 미수이자 이적 행위입니다. 당신은 군인이 아니라 아군의 식량 창고에 독을 푼 간첩입니다. 박서윤의 손짓 한 번에 대기하던 헌병들이 들이닥쳐 조영철을 제압했다. 조영철 대령 특경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컹.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다. 끌려나가는 조영철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박서윤, 내가 무사할 줄 알아? 국방부 군수본부의 내 라인이 얼마나 튼튼한지 알아? 넌 끝이야. 감히 건드려선 안 될 벌집을 건드린 거라고. 조영철의 저주 섞인 고함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회의실 안의 참모들은 공포에 질려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박서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상석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남은 참모들을 훑었다. 군수참모, 공병참모, 옛 사단장님. 두 사람은 감전된 듯 튀어올랐다. 기한은 일주일입니다. 유령 회사와의 계약 즉각 파기하고 예비비 전액 투입해서 보일러 교체 및 배관 공사 시작하세요. 만약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병사들 샤워기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녀는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며 나직하게 덧붙였다. 그때는 당신들이 보일러실 아궁이에 들어가 갑감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알아들었습니까? 네, 백골. 명심하겠습니다.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참모들은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정막이 감도는 회의실. 박서윤은 흐린 창밖을 응시했다. 벌집을 건드렸다. 조영철의 단말마가 귓가에 남았다. 박서윤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벌집이 무서워서 꿀을 포기할 수는 없지. 그리고 벌집은 태워버리면 그만이야. 그녀는 품속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그리움과 결의가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기록이 아주 상세하더군요. 횡령한 부식의 양, 날짜, 착복한 금액, 그리고 상납 리스트까지. 주인이 떨리는 손으로 내민 낡은 수첩을 받아든 박서윤이 그것을 최민석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최대령. 그 순간 최민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의 귓가에는 파멸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패배였다. 박서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헌병대장, 최민석 대령을 즉시 구속하세요. 죄목은 업무상 횡령 및 군수품 불법 유용, 그리고 증거 인멸 시도입니다. 백골, 명 받들겠습니다. 건장한 헌병들이 달려들어 최민석을 제압했다. 그의 어깨에 붙어있던 대령 계급장이 흉하게 구겨졌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6번에 내 줄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박서윤, 두고 보자. 내년이 무사할 것 같아? 최민석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질질 끌려가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복도 너머로 사라지는 비명에도 박서윤의 표정은 동요 없이 싸늘했다. 밍밍한 똥국을 내려다보며 박서윤은 나직이 뇌까렸다. 이제 겨우 첫 단추를 꿰었을 뿐이야. 그녀의 시선은 이미 연대장실을 벗어나 더 깊고 어두운 곳 최전방 GOP를 조준하고 있었다. 현직 연대장이 수갑을 차고 연행된 초유의 사건은 삽시간에 사단을 뒤흔들었다. 모두가 경악했지만 박서윤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 머리를 잘라냈어도 몸통에 퍼진 독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살을 내는 칼바람이 철책을 휘감았다.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에 육박하여 노출된 피부가 순식간에 동상에 걸릴 듯한 혹한이었다. 박서윤은 편안한 세단 대신 덜덜거리는 작전용 레토나에 올랐다. 수행 인원은 운전병과 오중령 단둘뿐. 행선지는 최민석이 망쳐놓은 GOP 소초였다. 사단장님, 빙판길이라 야간 기동은 위험합니다. 게다가 불시 순찰은 규정상. 오중령이 만류하려 했으나 박서윤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다. 쇼하는 꼴 보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병사들의 진짜 지옥을 보려면 지옥 같은 날씨에 가야죠. 출발하세요. 낡은 레토나는 비명을 지르며 험준한 산악도로를 기어올랐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마침내 해발 800m 고지의 23소초에 도착했을 때 위병소의 풍경은 참담했다. 초병 2명은 사람이 아니라 눈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지급된 지좋기 10년은 되어 보이는 낡은 방한복은 솜이 다 죽어 있었고 찢어진 귀마개 사이로 붉게 언 귀가 보였다. 차에서 내린 박서윤이 성큼성큼 다가가자 병사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며 경례를 올렸다. 백골, 근무주, 중이상무, 얼어붙은 입술은 제대로 떨어지지도 않았다. 박서윤이 병사의 장갑 낀 손을 덥석 잡았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꽁꽁 언 고깃덩어리 같았다. 손이 얼음장이네. 핫팩은 왜 안 하고 있나? 보급이 일주일 전부터 끊겼습니다. 병사의 대답에 박서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넉넉히 내려보낸 보급품이 병사들에게 닿지 않고 증발했다는 뜻이었다. 소초장은 지금 어디 있어? 지휘 통제실 안에 있습니다. 박서윤은 거침없이 막사 안으로 진입했다. 복도는 외부와 다를 바 없이 서늘한 냉골이었다. 난방기는 고철처럼 식어 있었고 생활관 안의 병사들은 침낭을 덮어 쓴 채 서로 몸을 밀착해 간신히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이것은 국군 장병들의 내무반이 아니라 전쟁 포로 수용소나 다름없었다. 박서윤의 주먹이 으스러질 듯 꽉 쥐어졌다. 그때였다. 복도 끝 유일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소초장실에서 왁자지껄한 소음이 들려왔다. 이중사. 자네 수완이 좋아. 꼽을 쳐둔 기름 덕분에 아주 찜질방이 따로 없어. 라면은 다 됐어? 예, 소초장님, 아주 기가 막히게 익었습니다. 역시 기름 아끼지 않고 팍팍 대니까 살 것 같습니다. 박서윤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분노로 시퍼렇게 타올랐다. 병사들은 냉동창고 같은 곳에서 죽어가는데 간부들은 횡령한 연료로 호의호식하고 있었다. 살해마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쾅! 박서윤은 망설임 없이 소초장실 문을 군화발로 걷어찼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기가 안경에 서릴 정도였다. 내부는 한여름처럼 후끈거렸다. 대형 난로가 화력을 뽐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안주와 소주, 그리고 끓고 있는 라면 냄비가 진수성찬처럼 차려져 있었다. 속옷 차림으로 낄낄거리던 소초장과 부소초장은 날벼락에 젓가락을 허공에 놓쳤다. 뭐야 당신. 술기운에 눈을 껌벅이던 소초장의 시선이 박서윤의 어깨 위 투스타 계급장에 꽂혔다.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사단장님? 백골. 그는 팬티 바람이라는 것도 잊은 채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다. 가관이었다.
박서윤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피부에 닿는 뜨거운 공기가 구역질 날 만큼 역겨웠다. 깡! 그녀가 난로 옆에 쌓인 기름통을 걷어차자 가벼운 통들이 나뒹굴었다. 밖은 시베리아인데 여기는 찜질방이군. 이 많은 기름, 다 어디서 훔쳐온 겁니까? 그게 정당하게 보급받은 복도의 라디에이터는 동파 직전인데 이 방만 훈기가 도는군요. 보급품이 블랙홀처럼 여기로만 빨려 들어오나 봅니다. 박서윤은 끓고 있는 냄비 뚜껑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역한 알코올 냄새가 증기와 함께 솟구쳤다. 최전방 GOP, 그것도 경계 작전 시간 중에 음주라니. 사단장님? 오해십니다. 날이 너무 살인적이라 잠시 체온 유지를 위해 딱 한 잔만 하려던. 짝,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서윤의 손바닥이 소초장의 뺨을 갈겼다. 살과 살이 부딪히는 파여름이 좁은 소초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소초장의 고개가 90도로 꺾였다. 체온 유지? 내 놈들이 기름을 빼돌려 호의호식할 때 밖에서 경계서는 내 새끼들 손은 동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 부하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며 마시는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 박서윤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그들을 베어버릴 듯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의 분노는 단순한 질책을 넘어선 전장을 지배하는 포식자의 살기 그 자체였다. 병사들을 사지로 내몬 자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증오가 공간을 압도했다. 소초장과 부소초장은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 바닥에 머리를 박고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박서윤은 뒤에 선 참모를 불렀다. 오동식 참모, 즉시 헌병대를 호출해.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을 긴급 체포한다. 죄목은 근무지 무단 이탈, 군수물자 횡령, 그리고 특수 가혹행위 혐의를 추가해. 그 말에 부소초장이 고개를 쳐들고 항변했다. 가혹행위라니요. 억울합니다. 저희는 애들 털끝 하나 건드린 적 없습니다. 박서윤이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쏘아붙였다. 주먹으로 패야만 폭력인 줄 아나? 영하 40도의 추위에 난방을 끊고 병사들을 방치한 것. 그건 고문이자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야. 서슬퍼런 일갈에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다시 고개를 박았다. 박서윤은 발로 난로의 전원 버튼을 꺼버렸다. 웅웅거리던 온풍기가 멈추자 금세 냉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지시해 방 안에 쌓여있던 핫팩 박스와 고급 침낭들을 모조리 병사들의 내무실로 옮기게 했다. 그리고 너희 둘 지금 당장 위병소 초소로 나간다. 그녀의 명령은 사형 선고처럼 떨어졌다. 방한복인 스키파카는 지급하지 않는다. 너희가 병사들에게 입혔던 그 얇은 야상 하나만 걸치고 나가. 물론 핫팩도 압수다. 소초장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사단장님. 체감온도가 영하 40도입니다. 이러다 진짜 얼어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박서윤은 비웃음을 흘렸다. 엄살 피우지 마. 안 죽어. 내 병사들은 그 지옥 같은 추위를 매일 밤 맨몸으로 견뎌냈어. 오늘 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느끼며 너희가 훔쳐간 온기가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몸으로 깨닫도록 해. 처절한 비명 소리를 뒤로하고 박서윤은 소초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오들오들 떨며 상황을 지켜보던 병사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경외심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헌병들이 압수한 핫팩 박스를 뜯어 병사들의 언손에 일일이 쥐어주었다. 미안하다. 너희들이 이 고생을 하는 동안 지휘관이란 사람이 너무 늦게 왔구나. 투박한 포장지 너머로 전해지는 온기보다 사단장의 진심 어린 사과가 병사들의 얼어붙은 가슴을 더 뜨겁게 녹였다. 앳된 얼굴의 일병 하나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핫팩을 생명줄처럼 움켜쥐었다. 고맙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백골. 박서윤은 병사의 야윈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아주었다. 약속하마. 오늘부터 너희가 지키는 이 GOP의 밤은 어제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소초 문을 나서자 칼바람이 뺨을 베일 듯 몰아쳤지만 박서윤은 추위를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사명감이 그녀의 전신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등 뒤에서는 속옷 차림에 야상만 걸친 채 위병소로 끌려가는 두간부의 처절한 비명이 눈보라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박서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혹한을 견디며 묵묵히 전방을 주시하는 병사들이야말로 부대의 진정한 주인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다음 타겟은 사단 참모부다. 내 눈과 귀를 가리고 병사들의 고열을 빤 기생충들, 딱 기다려라.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위험했다. 다음 날 오전 8시 사단 사령부 대회의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공간에는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평소 같으면 모닝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었을 참모들이 오늘은 하나같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박서윤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상석에 앉은 박서윤은 묵묵히 감사 서류를 넘겼다. 사그락 정적을 깨는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날 때마다 참모들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것은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내려오기 전에 소름 끼치는 소리 같았다. 우측에 배석한 참모장 조영철 대령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곰 같은 최민석 연대장과 달리 조영철은 법규의 허점을 파고드는 능구렁이 같은 위인이었다. 그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조영철이 안경을 추어 올리며 먼저 선수를 쳤다. 사단장님, 최민석 대령의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저도 그자가 그토록 비열한 짓을 저지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참모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였다. 모든 죄를 파면된 최민석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피해자인 척 빠져나가려는 얄팍한 술수. 박서윤은 읽고 있던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나직하게 되물었다. 정말 몰랐습니까? 예. 맹세코 몰랐습니다. 워낙 교묘한 놈이라 저도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금일부로 전 예하 부대에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여. 참모장. 쾅. 박서윤이 들고 있던 서류철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리꽂았다. 천둥 같은 굉음에 졸고 있던 인사참모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고 조영철의 말문이 턱하고 막혔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책상 한켠에 놓인 액자 속 707시절. 생사를 함께했던 동료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불량 방탄조끼만 아니었어도 지금쯤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을 친구였다. 그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는 복수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린 상태였다. 하지만 박서윤은 직감하고 있었다. 눈앞의 잔챙이들을 처리할수록 심연 속에 웅크리고 있던 거대한 괴물들이 서서히 그 흉측한 본색을 드러낼 것임을. 사단 전체를 뒤흔든 대숙청이 시작된 지 사흘째 밤. 철원의 어둠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사단장 관사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요새처럼 적막했다. 관사를 포위한 소나무 숲이 바람에 울 때마다 귀곡성 같은 소리가 창틈을 파고들었다. 박서윤은 경무에 시달리다.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관사로 복귀했다. 당번병을 돌려보내고 홀로 남은 공간에는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현관에 군화를 가지런히 벗어두고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로 발을 들였다. 굳이 불을 켜지는 않았다. 전시 상황처럼 신경이 곤두선 밤에는 오히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에게 안정을 주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생수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녀가 창가로 다가섰다. 그 찰나였다.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서늘한 전율. 그것은 707시절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뼈에 새겨진 본능적인 경고였다. 살기사치. 누군가 이 공간에 숨죽이고 있다. 그것도 바로 등 뒤에. 박서윤은 물병을 내려놓는 척하며 본능적으로 상체를 급격히 숙였다. 고막을 찢는 파열음과 함께 서늘한 금속이 그녀의 정수리를 스치고 지나가 벽에 깊숙이 박혔다. 묵직한 군용 단검이었다. 0.1초만 반응이 늦었어도 경동맥이 끊겨 즉사했을 상황.
그러나 박서윤의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누구냐? 그녀의 목소리는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박서윤의 시선은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커튼 뒤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역시 소문대로군. 얼음 마녀라는 별명이 허풍은 아니었어.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분리되어 나왔다. 칠흑 같은 전술복에 복면을 쓴 사내였다. 180cm가 훌쩍 넘는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박감은 맹수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그는 능숙하게 또 다른 단검을 역수로 고쳐 쥐었다. 조영철이 보낸 건가? 아니면 똥줄이 타기 시작한 국방부 윗선들? 박서윤은 뒷짐을 진 채 보법을 밟으며 천천히 거실 중앙으로 원을 그리듯 이동했다. 사각지대를 없애고 퇴로와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고객 정보 보호는 업계 불문율이라서. 다만 네가 너무 설쳐대는 바람에 밤잠 설치는 높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만 알아도. 남자는 섬뜩한 눈빛을 번뜩이며 비웃었다. 군인 나부랭이가 그것도 계집이 감히 판을 엎으려 들어? 곱게 가라. 고통 없이 보내줄 테니.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바닥이 으스러질 듯한 소음을 내며 남자가 쇄도했다. 폭발적인 스피드였다. 일반적인 특수부대원을 훨씬 상회하는 살인기술에 통달한 용병의 움직임이었다. 남자의 단검이 박서윤의 복부를 꿰뚫을 듯 찔러 들어왔다. 박서윤은 상체를 유령처럼 비틀어 칼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함과 동시에 손날로 남자의 손목 관절을 정확히 가격했다. 탁, 둔탁한 타격음. 그러나 남자는 고통을 무시한 채 회전력을 이용해 반대편 주먹으로 박서윤의 안면을 으깨버릴 듯 휘둘렀다. 박서윤은 위빙으로 주먹을 흘려보냄과 동시에 남자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퍽, 그녀의 팔꿈치가 남자의 명치 급소의 대모처럼 박혔다. 일반인이라면 쇼크로 기절했을 충격이었지만 남자는 근육을 수축시켜 충격을 완화하고는 오히려 무릎을 들어 박서윤의 복부를 가격했다. 박서윤은 뒤로 몇 걸음 밀려났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맴돌았다. 방탄조끼 없이 맞기엔 꽤 묵직한 한 방이었다. 호, 맷집을 보니 UDT 출신인가? 아니면 북파공작원 출신? 그녀가 손등으로 입가의 핏물을 훔쳐내며 차갑게 물었다. 참질 놈이 알아서 뭐해. 남자가 살기를 뿜으며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 공격은 훨씬 더 교묘하고 변칙적이었다. 칼날이 그리는 궤적이 마치 독사처럼 휘어지며 급소를 노렸다. 콱창. 거실 협탁이 박살나고 화분이 깨지면서 파편과 흙이 사방으로 튀었다. 좁은 거실에서의 치열한 백병전. 단순한 완력에서는 남자가 압도적이었으나 살인 기술의 정교함과 속도에서는 박서윤이 한 수 위였다. 남자가 결정타를 위해 칼을 크게 휘두르며 빈틈을 보인 순간 박서윤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태클을 하듯 몸을 낮춰 시선을 뺏은 뒤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남자의 목을 양다리로 감아버렸다. 완벽한 트라이앵글 초크. 하지만 단순한 조르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공중에서 허리의 회전력을 이용해 남자의 거대한 무게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쿵! 집이 울릴 정도의 굉음과 함께 거구의 사내가 바닥에 처박혔다. 충격으로 남자의 손아귀 힘이 풀리며 단검이 튕겨나갔다. 박서윤은 지체 없이 남자의 오른팔을 꺾어 완전히 제압했다. 으악! 시종일관 침묵하던 남자의 입에서 처음으로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우둑! 하고 뼈가 뒤틀리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정적을 갈랐다. 박서윤은 즉시 남자의 등 뒤로 올라타 제압하며 다른 한 손으로 그의 뒷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허튼 수작 부리지 마. 경추를 으깨버리는 건 팔 하나 부러뜨리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니까. 박서윤의 악력이 남자의 목뼈 마디마디를 파고들었다.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서늘한 살기에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남자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다. 자, 잠깐, 타임, 항복, 살려줘. 남자가 다급하게 바닥을 탭탑하며 비명을 질렀다. 살인 기계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 누가 보냈지? 배우를 불어. 말하면.
살려주나? 남자가 흥정을 시도하자 박서윤은 대답 대신 목을 쥔 손에 힘을 더 주었다. 죽음의 문턱을 본 남자가 다급히 외쳤다. 블랙스톤, 컥. 블랙스톤이다. 블랙스톤, 블랙스톤. 박서윤의 미간이 깊게 좁혀졌다. 결코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국방부의 대형 조달 사업을 독식하다시피 하는 거대 군수 복합체. 겉으로는 애국 기업 행세를 하지만 실상은 온갖 로비와 성상납, 비자금으로 얼룩진 방산 비리의 몸통이라 불리는 곳. 마침내 꼬리가 아닌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쪽 이사가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말라고 경고하랬어. 필요하면 죽여도 좋다고. 이사의 이름은 장석훈. 장석훈 이사야. 남자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술술 불었다. 장석훈.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출신으로 전역과 동시에 블랙스톤의 임원이 된 자. 대한민국 군피아의 핵심이자 조영철 대령이 믿고 설치던 뒷배의 실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박서윤은 싸늘한 눈빛으로 남자의 목을 쥐었던 손을 풀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압박이 풀리자 남자는 쿨럭거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퍽! 묵직한 타격음과 함께 박서윤의 워커발이 남자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억! 남자는 단말마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해 바닥에 널브러졌다. 목숨은 살려준다고 했지 두 발로 걸어 나가게 해준다고는 안 했다. 박서윤은 쓰러진 사내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헌병대장인가? 지금 즉시 내 관사로 병력을 보내. 처리해야 할 대형 쓰레기가 하나 배달되었으니 신속히 수거해 가도록. 통화를 끝낸 박서윤은 벽에 깊숙이 박혀있던 단검을 거칠게 뽑아들었다. 서슬퍼런 칼날 위로 그녀의 차가운 분노가 서린 얼굴이 비쳤다. 블랙스톤, 그리고 장석훈. 사단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자 마침내 그 안 깊숙이 기생하고 있던 거대한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은 이제 일개 사단의 비리 척결 문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방 전체를 갉아먹고 있는 거대 악의 카르텔과의 전면전이었다. 판이 생각보다 크군. 아주 재미있어지겠어. 그녀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스쳤다. 야전 사령관의 칼춤이 얼마나 매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쾅! 박서윤이 내리꽂은 단검이 테이블을 뚫고 깊이 박혔다. 창밖에는 다시금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은 곧 그녀가 흘리게 만들 놈들의 붉은 피를 더욱 선명하게 대비시켜줄 무대 장치가 될 것이었다. 결전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4시, 동이 트기 직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박서윤 소장이 직접 지휘하는 제3사단 헌병특임대와 정보분석팀, 차량 10여 대가 부대 후문을 유령처럼 빠져나갔다. 목표는 철원 최전방 민간인 통제구역 인접지대에 위치한 낡은 물류창고. 겉으로는 대성 농산물 창고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정보 분석 결과 그곳은 블랙스톤이 횡령한 군수물자를 세탁하고 은닉하는 비밀 아지트임이 확실했다. 지휘 차량 안에서 박서윤은 무전기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분했다. 진입 5분 전. 목표는 창고 내 보관 중인 불법 군수품 전량 압수 및 현장 책임자 생포다. 무력 저항 시 사살을 허가한다. 이상. 백골. 수신 양호. 특임대장의 짧고 굵은 복창과 함께 질주하던 차량들이 일제히 전조등을 껐다. 어둠 속에 잠긴 창고는 쥐 죽은 듯 고요해 보였으나 박서윤의 예리한 눈에는 곳곳에 매복한 사설 경비원들의 움직임과 적외선 감지 센서가 훤히 들어왔다. 카운트다운. 셋, 둘, 하나. 진입. 쾅! 굉음과 함께 선두에 선 헌병 특임대 차량의 강철 범퍼가 육중한 철제 정문을 종이장처럼 구겨버리며 돌파했다. 동시에 섬광탄이 연쇄적으로 터지며 창고 내부는 대낮보다 환한 백색의 섬광으로 뒤덮였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헌병대다.
중무장한 특임대원들이 연기 속을 뚫고 맹렬한 기세로 들이닥쳤다. 박스를 나르던 인부들과 용역 깡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뒷문으로 달아나려 했으나 이미 퇴로는 완벽하게 차단된 후였다.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된 경비원 몇몇이 품에서 가스총과 삼단봉을 꺼내며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다. 그때 박서윤이 차에서 내렸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그녀의 걸음은 마치 공원을 산책하듯 여유로웠다. 그때 덩치가 곤만한 경비원 하나가 살기를 띠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 붕! 쇠파이프가 바람을 가르며 그녀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박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쇠파이프가 정수리에 닿기 직전 그녀의 왼손이 뱀처럼 뻗어나가 상대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지끈 아악!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거구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박서윤은 비틀거리는 놈의 멱살을 잡아 가볍게 허공으로 띄운 뒤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쿵! 창고 바닥이 울릴 정도의 충격이었다. 군 작전 지역에서 민간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지휘관을 습격해.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라 테러다. 즉결 처형 당하고 싶지 않으면 기어. 그녀의 서리빨 같은 일갈에 기세등등하던 경비원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내동댕이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상황은 진입 5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다. 제압된 용역들이 굴비처럼 엮여나가는 동안 박서윤은 창고 중앙에 산더미처럼 쌓인 박스들 앞으로 다가갔다. 겉면에는 최고급 한우갈비, 최신형 방탄 플레이트라는 화려한 라벨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검을 뽑아 박스를 찢어 발겼다. 드러난 내용물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한우라던 박스 안에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수입산 냉동 돼지 잡뼈가 들어있었고 녹아내린 핏물이 썩어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방탄판이었다. 박서윤은 방탄판 하나를 꺼내 바닥에 던지고는 군화발로 힘껏 지식였다. 파삭! 이런 개자식들. 방탄판은 마치 샌드위치 과자처럼 허무하게 부러졌다. 단면을 확인하니 압축 스티로폼 사이에 얇은 함석판 한 장을 끼워 넣은 조악한 물건이었다. 이걸 믿고 우리 병사들이 적탄이 빗발치는 전장으로 뛰어들라고? 이것은 단순한 납품 비리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예비 음모였다. 이따위 가짜 방탄판을 가슴에 품고 쓰러져갈 병사들의 목숨값은 대체 누가 치른단 말인가. 박서윤의 눈동자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그때 창고 구석 사무실에서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 나왔다. 블랙스톤의 창고 관리 소장이었다. 그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었다. 이거 안 놔? 너희들 수색 영장 있어? 이거 엄연한 사유재산 침해야. 내가 장석훈 이사님께 전화 한 통만 하면 니들 전부 옷 벗겨버릴 줄 알아. 박서윤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부서진 스티로폼 방탄판 조각을 집어들어 소장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사유재산? 옷을 벗겨?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대체 누구야? 소장이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박서윤은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낮지만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제3보병 사단장 박서윤이다. 내 놈 눈에는 이 쓰레기가 내 부하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물건으로 보이나? 쓰레기? 주둥이는 살아있군. 과직? 박서윤이 들고 있던 방탄판 조각으로 소장의 얼굴을 내리찍듯 가격했다. 비명과 함께 소장의 입에서 피 섞인 침이 바닥으로 튀었다. 박서윤은 부서진 스티로폼 가루를 그의 눈앞에 흩뿌리며 싸늘하게 뇌까렸다. 이따위 스티로폼으로 총알을 막아? 차라리 종이박스를 입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해라. 내 놈들 목숨값은 이 스티로폼보다 싼가 보지? 소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책상에 부딪혀 주저앉았다. 자,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블랙스톤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박서윤은 변명 따위는 듣기 싫다는 듯 그를 거칠게 밀치고 책상 위를 훑었다.
난장판이 된 서류 더미 속에서 VIP 초청 시연회라고 적힌 팜플렛이 눈에 띄었다. 그녀의 눈매가 매섭게 휘어졌다. 오늘 이 시? 아주 잔치상을 거하게 차려놓으셨구만. 소장이 기겁하며 손을 저었다. 거긴 안 됩니다. 국방부 장관님까지 거론되는 자리입니다. 사단장님이라도 거기서 난동 부리면 옷 벗는 걸로 안 끝납니다. 박서윤은 코웃음을 치며 오동식 참모를 돌아보았다. 오 참모, 작업 시작해. 이 공장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트럭에 싣는다. 단 하나도 남기지 마. 어디로 배달하겠습니까? 오동식의 물음에 박서윤은 구겨진 팜플렛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살벌한 미소를 지었다. 어디긴 파티장이지. 선물을 잔뜩 들고 가서 축하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녀의 등 뒤로 떠오르는 태양은 마치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듯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오후 2시. 제3보병사단 연병장은 마치 축제 현장처럼 꾸며져 있었다. 칼바람이 부는 황량한 훈련장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캐노피와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대한민국 국방을 좌지우지하는 고위 인사들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단상 위 장석훈 이사는 뱀처럼 매끄러운 미소를 흘리며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보십시오. 저 위풍당당한 타이탄 전술 차량과 병사들의 수호신이 될 이지스 방탄조끼를. 이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블랙스톤이 조국에 바치는 헌신이자 완벽한 방패입니다. 짜고 친 듯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장석훈이 의기양양하게 팔을 벌려 전술 차량을 가리켰다. 이제 그 기적 같은 성능을 직접 눈으로. 쾅! 장석훈의 말을 끊어버리듯 굉음과 함께 낡아빠진 두 돈 반 트럭이 연병장 울타리를 부수며 들이닥쳤다. 정성스레 준비된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흙먼지를 폭풍처럼 일으키며 질주해 온 트럭은 귀빈석 코앞에서 굉음을 내며 급정거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경비 병력 뭐해. 저 미친놈들 당장 끌어내. 장석훈이 핏대를 세우며 고함쳤다. 그때 트럭의 운전석 문이 거칠게 열렸다. 전투화를 신은 발이 흙바닥을 딛고 야전 상의를 걸친 박서윤이 사신처럼 걸어 나왔다. 그녀의 눈빛은 북풍보다 차가웠다. 멋진 쇼였어, 장석훈 이사. 하지만 소품이 좀 부실하더군. 박서윤의 목소리에는 확성기가 필요 없는 기백이 서려 있었다. 당황한 장석훈이 삿대질을 해댔다. 박서윤, 감히 신성한 행사장을. 경호원들 뭐해. 저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 손대지 마라. 박서윤의 일갈에 다가오던 사설 경호원들이 멈칫했다. 내 부하들이 피 흘려 지키는 땅에 오물은 내가 아니라 내 놈들이 뿌리고 있어. 박서윤이 턱짓을 하자 헌병들이 트럭 적재함에 레버를 당겼다. 콰르르르. 썩어 문드러진 돼지 사체와 하얗게 부서진 스티로폼 조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역겨운 부패취가 단상을 덮치자 점잔 빼던 의원들이 헛구역질을 하며 비명을 질렀다. 이게 블랙스톤의 애굽입니까? 곰팡이 핀 고기와 스티로폼 방탄판이. 박서윤은 발치에 굴러온 스티로폼 조각을 밟아 으깨버렸다. 바사삭. 힘없이 부서지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울렸다. 이걸 입고 전장에 나가라니. 차라리 수의를 입혀보내지 그랬나. 장석훈은 핏발선 눈으로 악을 썼다. 모함이야. 저건 다 조작된 쓰레기들이라고. 우리 제품은 완벽해. 감히 어디서 사기를 쳐. 완벽? 그래, 그렇게 자신 있다 이거지? 박서윤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허리춤의 홀스터에서 KO 권총을 뽑아들었다. 철컥. 장전 소리가 천둥보다 크게 귓가를 때렸다. 장석훈의 경호원들이 품속으로 손을 넣으려 했지만 이미 사방을 포위한 무장 헌병들의 소총이 그들의 머리통을 겨누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박서윤은 거침없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전시대에 걸려있던 진짜 시연용 방탄조끼를 거칠게 낚아채 장석훈에게 던졌다. 퍽! 얼떨결에 조끼를 받아든 장석훈이 멍한 표정을 지었다. 입어.
박서윤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뭐라고? 그렇게 완벽하다며? 7.6 이밈도 막는다며? 네가 만든 그 자랑스러운 방패 뒤에 숨어보란 말이다. 박서윤은 권총을 들어 장석훈의 심장 부근을 정확히 조준했다. 검은 총구가 뱀의 눈처럼 그를 노려보았다. 내 사격 실력은 알지? 절대 빗맞히지 않아. 내 말이 사실이라면 넌 살 것이고 거짓이라면 심장이 뚫려 죽겠지. 장석훈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그의 최고급 정장을 적셨다. 이거 치워. 너 돌았어? 감히 내 몸에 총을 겨눠? 내가 누군지 알고 아주 잘 알지. 박서윤이 방아쇠에 검지를 걸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돈 몇 푼에 내 부하들 목숨을 팔아먹은 매국노 새끼. 병사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배를 불린 기생충 같은 자식. 선택지는 단 2개다. 그 완벽한 조끼를 입고 내 총알을 받아내던가 아니면 지금 당장 횡령과 살인 미수 혐의로 내 손에 수갑을 차던가. 박서윤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장석훈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시연용 샘플만큼은 진짜 방탄 소재를 썼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박서윤이 뜯어낸 방탄판에서 스티로폼이 쏟아져 나온 마당에 저 조끼를 입고 버틴다 한들 사기 행각을 덮을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공포스러운 것은 박서윤의 눈빛이었다. 얼음마녀라 불리는 707의 전설. 그녀는 빈총으로 위협할 위인이 아니었다. 장석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도열한 장성들과 국회의원들의 시선이 그를 낱낱이 해부하듯 꽂히고 있었다. 거부하면 가짜임을 자백하는 꼴이고 입잔이 오발사고라도 날까 두려워 미칠 지경이었다. 시간 없다. 하나. 박서윤의 검지가 주저없이 방아쇠 울 안으로 들어갔다. 2. 알겠어. 입으면 될 거 아니야, 젠장. 장석훈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끼를 낚아채듯 받아 입었다.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그는 속으로 주문을 외웠다. 이건 진짜야. 티타늄 합금이라고. 막을 수 있어. 그는 2 눈을 질끈 감고 악을 썼다. 쏴보라고. 내가 멀쩡하면 넌 옷 벗을 각오해. 박서윤의 입가에 싸늘한 조소가 걸렸다. 오냐 소원대로 해주마. 탕. 고막을 찢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총구에서 불꽃이 튀었다. 하지만 박서윤의 총구는 장석훈의 심장이 아닌 그 옆에 세워진 기동훈련용 드럼통을 향해 있었다. 쾅! 예리한 금속성 소음과 함께 드럼통이 꿰뚫렸고 검은 폐유가 콸콸 쏟아져 나왔다. 으악! 살려줘! 장석훈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꼴사납게 주저앉았다. 그 충격으로 헐거웠던 조끼 밑단이 들리며 챙그랑 소리와 함께 얇은 철판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다. 급조에서 덧대어 놓은 싸구려 철판이었다. 그 틈새로 삐져나온 것은 역시나 압축된 손뭉치와 스티로폼 부스러기뿐이었다. 완벽하다고 큰소리쳤던 시연용 조끼마저도 눈속임용 쓰레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수백 개의 시선이 바닥에 나뒹구는 찌그러진 철판과 스티로폼 덩어리에 고정되었다. 장석훈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저런, 믿었던 시연용 샘플마저 가짜였군요. 만약 제가 당신의 가슴을 조준했더라면 당신은 지금쯤 지옥불에서 횡령한 돈다발이나 세고 있었겠습니다. 박서윤은 아직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총구를 후 하고 불며 차갑게 일갈했다. 그녀는 관중석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 똑똑히 보셨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방산을 주무른다는 블랙스톤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이들은 우리 병사들의 고귀한 목숨을 담보로 사기극을 벌였고 그 피 묻은 돈으로 배를 채워왔습니다. 여기 흩어진 쓰레기들이 바로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좌중은 경악으로 들끓었고 국회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현장을 덮쳤다. 이것은 단순한 납품 비리가 아니었다.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힐 초대형 게이트의 서막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던 장석훈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살기와 도끼가 가득 차 있었다. 박서윤, 내년이 감히 나를 당장 체포해. 박서윤의 서리빨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던 헌병들이 단상 위로 맹수처럼 들이닥쳤다. 장석훈은 반항할 새도 없이 바닥에 처박혀 제압당했다. 장석훈, 당신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뇌물공여,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변호사를 부를 수고는 덜어주지. 증거가 차고 넘쳐서 변론의 여지가 없을 테니까. 헌병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장석훈은 악을 썼다. 이거 놔. 이거 안 놓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 알기나 해? 박서윤은 싸늘한 눈빛으로 훈련장 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 뒤엔 이제 아무도 없어. 저기를 봐. 이 모든 추태가 지금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거든. 그곳에는 박서윤이 사전에 배치해둔 방송국 중계차와 ENG 카메라들이 빨간 레코딩 불빛을 반짝이며 이 모든 상황을 전국으로 송출하고 있었다. 그제야 장석훈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탁하게 죽어버렸다. 그는 고개를 푹 떨군 채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처절한 신음만 흘리며 끌려나갔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장석훈의 뒷모습을 뒤로하고 박서윤은 단상 끝자락에 섰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멀리 연병장에 도열한 백골 부대 장병들의 눈빛이 그녀에게 닿았다. 그 시선들 속에 담긴 것은 사단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경외심이었다. 하지만 박서윤의 표정은 승리감보다는 무거운 결의로 굳어 있었다. 꼬리는 잘났지만 몸통은 건재했다. 그들이 군조직 깊숙이 퍼뜨려 놓은 맹독은 여전히 치명적이었다. 이제 진짜 괴물을 사냥하러 갈 시간이다. 그녀의 손이 주머니 속 차가운 금속성을 띤 USB를 꽉 쥐었다. 어젯밤 암살자의 시신에서, 그리고 방금 장석훈의 품에서 확보한 결정적인 데스노트. 그 안에는 국방부마저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흑막들의 실명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 막 더 잔혹한 이막이 올랐을 뿐. 같은 시각 서울 용산 육군본부 인근의 한 비밀 안가. 지도상에는 공터로 표시된 이곳은 겉모습과 달리 내부는 5성급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능가하는 호화로움으로 채워져 있었다. 벽난로에서는 참나무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고가의 스피커에서는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최고급 가죽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크리스털 잔을 흔들고 있는 중년의 사내. 육군 군수사령관이자 차기 육군 참모총장 영순위 정태섭 중장이었다. 그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세 개의 은색 별이 조명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울색, 장석훈, 그 무능한 놈. 이를 아주 요란하게 망쳐버렸군. 정태섭은 대형 TV 화면을 가득 채운 블랙스톤 게이트 속보를 보며 가볍게 혀를 찼다. 화면 속에서 장석훈이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지만 정태섭의 얼굴에는 일말의 당황이나 공포도 서려 있지 않았다. 마치 밥상 주위를 윙윙거리는 파리 한 마리가 잡힌 것을 보는 듯 지독하게 권태롭고 무심한 눈빛이었다. 어차피 홍의사 선에서 꼬리 자르기는 끝났다. 내 이름 석자가 나올 리 없어. 정태섭은 크리스털 잔에 담긴 호박색 액체를 흔들며 여유를 만끽했다. 창밖은 눈보라가 치고 있었지만 최고급 방음 설비와 난방 시스템이 갖춰진 그의 안가는 다른 세상이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철옹성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다. 박서윤 따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성역. 그때 정적을 깨고 보안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배 실장인가? 뒤처리는 깔끔하게 했겠지? 하지만 수화기 너머는 죽은 듯 고요했다. 기분 나쁜 침묵 끝에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철이라. 당신이 싸질러 놓은 오물 치우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만. 서리빨처럼 차가운 음성. 정태섭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너 누구냐? 쾅. 대답 대신 폭음이 안가를 뒤흔들었다. 육중한 강철문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날아왔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박서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정복 위로 먼지가 내려앉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닥에는 정태섭이 자랑하던 특수부대 출신 경호원들이 피떡이 된 채 신음하고 있었다. 정태섭 중장. 아니 이제 곧 민간인이 되실 분인가? 박서윤이 또각또각 군화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그녀는 탁자 위 발렌타인 병을 집어 바닥에 쏟아부었다. 콸콸 쏟아지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이 술 한 병이면 최전방 소초 난방률을 일주일은 캄 수 있습니다.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던가요? 이 미친, 이거 안 놔? 내가 감히 상관에게. 이건 내란죄야. 총살감이라고. 정태섭은 뒷걸음질 치며 악을 썼다. 박서윤은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던졌다. 툭, 이번엔 철판 대신 함석판 써. 도색만 잘하면 아무도 몰라. 장석훈과의 추악한 거래가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다. 당신이 장석훈을 토사구팽하려 할 때 그는 살 길을 찾고 있었더군요. 이 장부와 녹음 파일이 당신의 목줄입니다. 박서윤이 서류 뭉치를 그의 얼굴에 흩뿌렸다. 3천억 원. 병사들의 피고름을 짜내 만든 돈이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정태섭의 표정이 비굴하게 일그러졌다. 봐, 박 장군. 우리 대화로 하자고. 300억. 아니 500억 주지. 자네 평생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겠네. 응? 제발 눈 딱 한 번만 감아줘. 그는 박서윤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였다. 박서윤은 그런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멱살을 잡아 올렸다. 500억? 당신이 불량부품 써서 추락한 헬기에 탔던 조종사들. 그 가족들의 눈물을 돈으로 살 수 있나? 으드득. 박서윤의 악력에 정태섭의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 더러운 입 닥치십시오. 당신은 군인도 지휘관도 아닙니다. 그저 기생충일 뿐. 박서윤은 정태섭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이 계급장 당신에게는 과분해. 찍. 거친 파열음과 함께 은색 별 3개가 바닥으로 내팽개쳐졌다. 거친 파열음과 함께 정태섭의 어깨를 장식하던 은색 별 3개가 바닥을 굴렀다. 박서윤의 손길은 매서웠고 그 선고는 차가웠다. 당신 어깨에 그 별은 너무 무거워. 이제 내려놓을 시간이다. 그 순간 고요했던 안가의 정적을 깨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서윤이 미리 배치해둔 군 검찰 합동 수사단이었다. 들이닥친 수사관들이 정태섭을 애워쌌다. 정태섭 중장, 당신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의 손목을 조여왔다. 뜯겨나간 견장과 산발이 된 머리, 초점을 잃고 흔들리는 동공. 대한민국 육군을 쥐락펴락하던 실세의 최후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한 몰골이었다. 정태섭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악귀처럼 고개를 돌려 박서윤을 노려보았다. 박서윤, 내가 감히 나를.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도 이러는 거냐. 하지만 박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나뒹구는 별을 군화로 지식이며 나직이 읊조렸다. 내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어. 넌 이제 이름도 계급도 없는 범죄자 수임번호 4028일 뿐이니까. 창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던 긴 밤이 끝나고 정의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서광이었다. 계절은 정직하게 흘러 혹한의 땅 철원에도 마침내 봄이 당도했다. 뼈를 깎는 듯한 시베리아의 칼바람은 어느새 뺨을 간지럽히는 훈풍으로 변해 있었고 회색빛 콘크리트 연병장 담벼락에는 노란 개나리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그러나 꽃보다 더 아름다운 변화는 백골 부대원들의 식판 위에서 일어났다. 점심시간 취사장에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다. 식판 위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이천쌀밥과 큼직한 고기가 듬뿍 들어간 매운 돼지갈비찜, 그리고 아삭한 겉절이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맹물 같았던 똥국의 악몽은 완전히 사라졌다. 야, 오늘 고기 양 실화냐? 입에 넣자마자 녹아버리는데?
말해 뭐하냐. 지난주 보급된 신형 전술화 봤어? 고어텍스라 통기성 대박이고 행군에도 물집 하나 안 잡히더라. 이게 진짜 군대지. 사단장님 오시고 나서 천지개벽했다니까. 병사들의 표정은 갓 피어난 진달래처럼 화사하게 피어올라 있었다.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웅크리던 패잔병의 그늘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잘 먹고 따뜻하게 자며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는 정예 강군의 모습만이 그곳에 있었다. 박서윤은 참모진을 대동하고 부대 시설을 점검 중이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지휘관들의 눈빛 또한 달라져 있었다. 줄대기와 아부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썩은 살들은 도려내어졌고 그 자리는 오직 전투 준비 태세와 부하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유능한 장교들로 채워졌다. 박서윤이 낡은 배관을 가리키며 물었다. 난방시설 현대화 작업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병 참모가 즉각 대답했다. 보고 드립니다. 최전방 GP 및 GOP 소초까지 전열 교환기 및 고효율 보일러 설치를 100% 완료했습니다. 이제 영하 20도에도 실내 온도는 24도를 유지합니다. 온수 또한 24시간 나옵니다. 박서윤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얼음장 같던 그녀의 무표정에 옅은 온기가 서렸다. 시차를 마치고 본청으로 복귀하던 중 연병장을 울리는 함성이 그녀의 발길을 잡았다. 흙먼지 구덩이 속에서 포복으로 철조망을 통과하는 병사들의 눈빛이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백골, 백골, 백골. 그 소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다시 태어난 부대의 심장 박동 소리와도 같았다. 박서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훈련장을 응시했다. 그때 훈련 대열에서 막 빠져나온 병사 하나가 그녀를 보고는 헐레벌떡 뛰어왔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충성, 백골.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낯이 익었다. 취임 초기, 찢어진 장갑 사이로 동상 걸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위병소를 지키던 그 병사였다. 이제 그의 손에는 최고급 방한 전술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볼살은 보기 좋게 올라 있었다. 박서윤이 다가가 그의 장갑 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손은 이제 더 이상 시리지 않은가? 병사가 하얀 건치를 드러내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예, 시리기는커녕 땀이 날 지경입니다. 사단장님이 주신 핫팩, 아직도 관물대에 모셔두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다행이군. 훈련이 고되지는 않고 힘들지만 할 만납니다. 든든하게 먹고 장비가 좋으니 몸이 날아다닙니다. 이번 사격 측정에서 저희 소대가 탑팀 먹었습니다. 병사의 목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부심이 박서윤의 가슴을 울렸다. 항상 냉철하기만 했던 박서윤의 입꼬리가 부드럽게 말려 올라갔다. 얼음 마녀라 불리던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스한 봄볕 같은 미소가 번지는 순간이었다. 그래, 잘 먹고 잘 자야 총도 잘 쏘는 법이다. 자네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방패다. 감사합니다. 백골. 멀어지는 병사의 듬직한 등을 바라보며 박서윤은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 하나면 충분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거대한 악과 싸우며 기어이 지켜내고자 했던 가치. 그것은 거창한 명예가 아니라 바로 이 젊은 청춘들의 해맑은 미소와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의 가치를 지켜주는 것이었다. 오후 5시. 연병장은 이임식 및 저녁식을 위한 준비로 분주했다. 박서윤은 영전이 아닌 스스로 군복을 벗는 길을 택했다. 정태섭이라는 거악을 베어낸 칼날은 그 임무를 다했기에 스스로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썩은 살을 도려낸 피 묻은 칼은 새살이 돋는 곳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육군 본부에 제출한 전역 지원서의 첫 문장이었다. 연병장에 도열한 수천 명의 장병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 대신 묵직한 침묵과 아쉬움이 감돌고 있었다. 취임식 날의 공포 서린 눈빛들은 이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단상에 오른 박서윤은 준비된 원고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병사들 한 명 한 명을 눈에 담으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사랑하는 백골 용사 여러분.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결코 자상한 어머니 같은 지휘관은 아니었습니다. 혹한의 추위 속으로 여러분을 내몰았고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허나 내 군 생활을 걸고 맹세컨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피와 땀을 나의 진급을 위한 발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연병장 곳곳에서 병사들이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는 모습이 보였다. 박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었다. 진정한 강군은 최첨단 무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등 뒤의 전우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국가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나는 그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고 싶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 했다. 이제 나는 민간인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이곳 최전방 철책선에 남아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아프지 마십시오. 다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살아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제3보 병사단장 박서윤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참모장의 구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천둥 같은 소리가 철원의 하늘을 뒤흔들었다. 부대 차렷,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백골. 수천 개의 경례 손동작이 칼같이 허공을 갈랐다. 그 함성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휘관과 부하들이 하나 되어 만들어낸 감동의 교향곡이었다. 병사들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리멍덩하지 않았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긍지와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박서윤은 떨리는 손끝을 억누르며 천천히 그리고 가장 완벽한 자세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항상 메말라 있던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이슬이 맺혔다. 백골.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마지막 구호를 삼키며 그녀는 단상을 내려왔다. 위병소를 빠져나가는 박서윤의 검은 세단 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병사들이 구름처럼 몰려 나왔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며 눈물 짓는 병사들의 모습은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그녀의 전리품이었다.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부대 정문을 바라보며 박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길가에 늘어선 앙상했던 플라타너스 가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길고 외로웠던 그녀만의 전쟁은 이제 끝났다. 악마들은 지옥으로 떨어졌고 정의는 제자리를 찾았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병사들은 더 이상 춥지 않다. 얼음마녀 박서윤은 비록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그녀가 피워낸 따스한 불꽃은 백골 부대의 전설이 되어 영원히 타오를 것이다. 열린 차창으로 불어오는 봄바람이 달콤했다. 박서윤은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입가에 맴도는 한마디가 바람에 흩어졌다. 임무 완수.